2017년 7월 17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영국 영사관 앞에 한 쌍의 남녀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불과 엿새 전 밀라노의 한 촬영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20살의 영국인 모델 클로이 에일링이었고, 놀랍게도 그녀의 곁에 서 있던 남자는 클로이를 약물로 기절시켜 여행 가방에 넣고 외딴 농가에 감금한 뒤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던 납치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은 납치범과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병온했습니다. 그들은 영사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근처 카페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이후 연인처럼 손을 잡고 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감금 기간에도 함께 마을 상점에서 쇼핑했고, 밤에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망칠 수 있어 보였던 순간에도 클로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행동들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체포된 납치범 역시 클로이가 유명해지기 위해 자신과 함께 꾸민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클로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거짓말쟁이로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클로이는 왜 납치 피해자라고는 믿기 힘든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이 시작된 2017년 7월의 밀라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클로이 에일링은 영국 런던 남부의 쿨스던에 거주하며 슈퍼모델 에이전시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에이전시 대표 빌 그린은 자신을 이탈리아 사진작가 안드레 라치오라고 소개하는 남성으로부터 클로이의 화보를 촬영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드레 라치오라는 남자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폴란드 출신으로 영국에 거주하던 30살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루카시 헤르바였습니다. 당시 그는 클로이를 덫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촬영 계약금 명목으로 2,000파운드의 거액을 선뜻 지급하며 에이전시의 의심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자 한 달 뒤인 2017년 4월, 클로이는 촬영을 위해 프랑스 파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 도착한 그녀에게 돌아온 건 황당한 홍보였습니다. 장비를 모두 도난당했다며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안드레 라치오로 위장한 루카시는 선글라스를 낀 채 나타나 정중히 사과했고, 공항으로 돌아갈 택시비까지 쥐어주었습니다. 클로이는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모델 업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단순한 해프닝쯤으로 여기고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촬영 취소는 단순히 장비 도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이날 파리에서 클로이를 납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샹젤리제 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리 시내 곳곳에 무장 경찰이 배치되었고, 예상보다 경계가 삼엄해지자 범인은 결국 납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클로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첫 번째 납치 시도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납치 시도가 무산되고 3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안드레 라치오로 위장한 루카시가 다시 에이전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오토바이 회사의 홍보 화보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루카시는 다시 한번 에이전시와 촬영 계약을 맺었고, 드디어 클로이의 밀라노 촬영이 확정됐습니다. 2017년 7월 10일, 클로이는 밀라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도착했다는 짧은 글과 함께 평범한 일상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촬영만 마치면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푼 클로이는 전달받은 촬영지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밀라노 남동부 비아 비앙코니의 한 건물. 그녀는 다음날 촬영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인 2017년 7월 11일 오전, 택시를 타고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클로이. 건물 외관은 낡고 조용했지만 평소 이런 곳에서 진행되는 촬영도 많았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보 촬영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건물 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그녀가 방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선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검은 장갑을 낀 팔이 순식간에 그녀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한 남자가 입과 코를 틀어 막았고, 곧이어 복면을 쓴 또 다른 남자가 달려들어 그녀를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클로이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두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사바늘이었습니다. 강력한 마취제인 케타민이 혈관을 타고 밀려 들어온 겁니다. 시야가 무섭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의식을 붙잡으려 발버둥 쳤지만 마취약이 퍼진 몸은 이미 통제불능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축 늘어진 클로이의 겉옷을 벗겨냈습니다. 얇은 보디수트와 양말만 남긴 채 손목과 발목을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검은색 여행 가방 안에 그녀의 몸을 짐짝처럼 구겨 넣었습니다.
가방은 곧바로 차량 트렁크에 던져졌습니다. 비좁고 숨막히는 칠흑 같은 어둠 속 클로이는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고 깨기를 반복하며 생지옥 같은 공포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범인들의 차량은 밀라노를 빠져나와 3시간 동안 190km를 내달렸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토리노 북서쪽 산악지대 레미에라는 작은 마을에 자리한 외딴 산장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두 남자는 클로이가 들어있는 가방을 트렁크에서 끌어냈습니다. 당시 그녀를 납치한 사람은 바로 주범 루카시와 그의 친동생 미알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가방에서 클로이를 꺼내 산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워 서랍장 다리에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이후 동생 미알은 형과 클로이를 남겨둔 채 산장을 떠납니다. 이렇게 그곳에는 납치범 루카시와 클로이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루카시가 섬뜩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블랙데스라는 국제범죄 조직의 일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루카시의 말에 따르면 블랙데스는 동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납치한 여성들을 다크웹 경매에 올려 팔아넘기는 정체불명의 조직이었습니다. 루카시는 클로이 역시 이미 조직의 상품으로 등록됐다고 말했고 경매에 붙인 몸값은 30만 유로, 구매자가 나타나면 곧바로 중동으로 팔려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클로이가 사색이 되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게 몸값 30만 유로를 보내면 상품 등록을 취소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경매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끔찍한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루카시는 조직이 영국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며 저항하거나 도망칠 경우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어린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에게 루카시는 갑자기 과거에 납치된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이 여자들을 팔아 무려 1,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240억 원을 벌어들였다며 자랑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풍일까? 하지만 사방이 고립된 산장에서 수갑에 묶여있는 20살의 피해자가 그 순간 범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클로이가 칠흑 같은 공포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머나먼 영국에 있던 가족들도 그녀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가 사라진 그날 밤, 런던에 있던 에이전시 대표 필 그린은 클로이의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밀라노로 떠난 딸이 귀국행 비행기에 타지 않았고 연락조차 완전히 두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 그린은 즉시 사진작가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어머니는 즉각 영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필 그린의 이메일함에 섬뜩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자신을 MD라고 소개한 발신자는 클로이를 국제범죄 조직 블랙데스가 납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당장 30만 유로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흘 뒤인 7월 16일 다크웹 경매를 통해 그녀를 중동 부호들에게 성노예로 넘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충격적인 메일을 확인한 필 그린은 즉각 밀라노 주재 영국 영사관에 알렸고 신고를 넘겨받은 이탈리아 당국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납치 장소로 의심되는 밀라노의 스튜디오를 즉각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남겨진 클로이의 옷가지와 블랙데스라는 이름이 적힌 수상한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특정할 만한 단서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미궁에 빠진 그 시각, 외딴 산장에 갇힌 클로이는 수갑으로 묶인 채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영국에 두고 온 어린아들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무작정 비명을 지르거나 반항하는 것이 오히려 목숨을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범인과 맞서는 대신 살아남기 위해 그를 철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결과 루카시는 잔혹한 범죄자인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미래를 장황하게 늘어놓았고 클로이가 그 말을 들어주면 눈에 띄게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클로이는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감금 둘째 날, 루카시는 클로이에게 기이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잔다면 수갑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바닥에 결박돼 있던 클로이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날 밤부터 클로이는 자신을 납치한 남자와 한 침대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침대를 쓰기 시작하면서 루카시는 은연중에 클로이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마치 자신만이 그녀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클로이는 범인의 이 비뚤어진 심리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그의 말에 무조건 맞장구를 쳐주었고 만약 자신을 풀어준다면 영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연락할 것이고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만 어긋나도 루카시의 환상이 깨질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클로이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고 믿은 루카시는 점차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실패한 연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계획까지 털어놓았고 클로이에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수갑을 완전히 풀어주고 산장 안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락했습니다. 납치범은 인질이 자신에게 빠져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루카시는 클로이를 산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마을 상점에 들러 식료품과 클로이가 신을 운동화를 샀습니다. CCTV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심지어 연인처럼 손을 꼭 잡고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납치된 지 6일이 지난 2017년 7월 17일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루카시는 끝내 몸값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음에도 돌연 클로이를 풀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클로이가 어린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조직 수뇌부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풀어주는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거대 범죄 조직의 간부 행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중에라도 에이전시 측에서 돈을 보내야 한다는 공색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때 그가 요구한 몸값은 처음 30만 유로에서 5만 달러까지 낮아졌습니다. 루카시는 클로이를 차에 태워 다시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클로이는 자신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마지막 순간에 다시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밀라노 영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 영사관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납치범과 피해자는 근처 카페에 나란히 앉아 문이 열릴 때까지 함께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클로이는 탈출 직전까지 루카시가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모습에 안심한 듯 루카시는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영사관 문이 열리면 자신을 납치범이 아니라 그녀가 블랙데스라는 조직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로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이는 활짝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엿새 내내 그래왔던 것처럼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루카시는 그 웃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지를 구출한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당당히 영사관을 걸어나가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삼류 소설과 달랐습니다. 영사관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클로이는 직원에게 곧바로 납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각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루카시는 끝까지 자신이 여성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약물에 취해 쓰러진 클로이의 사진이 발견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납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클로이는 이탈리아에 3주간 더 머물며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습격당한 순간부터 산장에서 있었던 일까지 차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진술에서 치명적인 사실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루카시와 함께 상점에 가서 운동화를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시간 넘게 이어진 고된 조사에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상점에서 신발 하나를 샀다는 게 그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여전히 블랙데스의 실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루카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영국의 가족이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그가 조직을 설득해 자신을 풀어주었다는 착각이 뒤섞여 진술을 주저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상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영상에는 진술에 없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누락은 곧 거대한 의심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왜 쇼핑한 사실을 숨겼는가? 왜 사람들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가? 왜 납치범과 손을 잡았는가? 왜 한 침대에서 잠을 잤는가? 모든 질문의 발끝은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혹한 시련은 그녀가 영국으로 돌아간 직후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클로이는 어머니 집 앞에서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깊게 파인 상의와 짧은 핫팬츠 차림이었고 품에는 반려견을 안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매 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마저 띄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을 타자마자 영국 여론은 일제히 폭발했습니다.
대중이 생각하는 납치 피해자는 트레이닝복 차림에 창백한 얼굴로 오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클로이의 당당한 태도와 옷차림은 대중이 요구하는 피해자다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언론은 이 의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유명 방송인이자 독설가로 알려진 피어스 모건은 자신이 진행하는 아침 프로그램 굿모닝 브리튼의 클로이를 앉혀두고 신문하듯 몰아세웠습니다. 모건은 그녀가 경찰에게 납치범과 쇼핑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난했고, 재판도 끝나기 전에 돈을 받고 인터뷰를 하며 재계약을 맺는 것이 납치 피해자로서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압박했습니다. 클로이는 경찰 수사 초기에 쇼핑 사실을 누락한 것은 납치의 공포와 약물 후유증 속에서 기억이 뒤섞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모건을 비롯한 언론은 그녀의 해명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때부터 클로이는 무엇을 해도 의심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클로이가 기존 에이전시 대표 필 그린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에이전트 아드리안 싱턴과 손을 잡고 자서전을 출간하자 대중은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계산된 상업적 기획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클로이는 필 그린이 자신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마녀 사냥에 가까운 여론 재판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감옥에 갇힌 가해자 루카시 헤르바의 뻔뻔한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것은 클로이와 내가 함께 꾸민 홍보용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혼모인 클로이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모델로서 유명세를 얻어 큰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 서로 합의해 납치극을 기획했다는 겁니다. 루카시의 변호인인 카티아 콜라코프스카는 바이 애니 민즈라는 영화를 증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무명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 납치극을 꾸민다는 내용의 영국 저예산 스릴러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두 사람이 이 영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번 일을 함께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뻔뻔한 주장이 나오자 영국의 언론과 대중은 판결이 나기도 전에 클로이를 사기극을 벌인 모델로 낙인 찍었습니다. 납치범에게서 겨우 살아 돌아온 여자가 역으로 자신이 진짜 피해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여론이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사이 이탈리아 경찰은 납치 배후로 지목된 블랙데스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루카시가 주장한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인터넷에 블랙데스라는 사이트가 존재하긴 했지만 경매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은 전부 기존 성인 사이트에서 도용한 이미지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경찰은 루카시의 컴퓨터에서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클로이를 겨냥해 작성된 협박문과 블랙데스 명의로 만들어진 수많은 파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루카시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클로이를 엿새 동안 옥죄던 블랙데스의 공포는 한 남자가 컴퓨터로 만들어낸 허구였습니다. 2018년 6월 11일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루카시 헤르바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은 이 사건이 자작극이 아닌 치밀한 강력 범죄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조작할 수 없는 의학적 기록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법의학팀의 검사 결과 클로이의 모발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팔에는 선명한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약물에 취해 납치되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의혹이었던 납치범과 한 침대에서 밤을 보낸 이유도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현장 검증 영상 속에서 클로이는 루카시와 함께 썼던 침대를 직접 가리켰습니다. 특히 증거로 채택된 침실 사진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대 한가운데에 담요가 길게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클로이는 같은 침대를 썼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갑에 묶인 채 바닥에서 지내는 것보다 행동의 자유를 얻는 편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침대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침대의 진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자작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와 결제 기록에는 루카시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복면과 대형 여행용 가방을 샀고 클로이를 감금할 농가를 임대하고 차량을 렌트하는데 1만 유로 이상을 썼습니다. 범행의 계획성은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루카시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는 클로이 에일린과 블랙데스뿐만 아니라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독극물인 리신과 청산가리가 검색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는 루카시가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 트렁크와 산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DNA가 루카시의 친동생 미할 헤르바와 일치한 것입니다. 미할은 형이 체포된 지 약 한 달 뒤인 2017년 8월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이탈리아로 이송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1일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루카시의 자작극 주장을 철저히 배척하고 그에게 납치 및 금품 요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6년 9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클로이에게 6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후 항소심에서 루카시가 일주일 만에 클로이를 영사관까지 데려가 풀어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형량은 징역 16년 9개월에서 12년 1개월로 무려 4년 8개월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납치가 자작극이었다는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2년 1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 20일 밀라노 법원은 동생 미할에게도 납치 공모 및 가담 혐의를 인정해 징역 16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미할이 형의 몸값 요구 계획까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된 죄명은 강탈 목적 납치에서 단순 납치로 변경됐고 형량은 징역 16년 8개월에서 5년 8개월로 무려 11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할이 직접 클로이를 제압하고 약물을 투여해 납치한 사실까지 부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카시는 왜 이토록 복잡한 범행을 계획했던 것일까? 재판을 통해 확인된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클로이를 인질로 삼아 거액의 몸값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클로이를 선택했고 블랙데스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까지 만들어냈는지는 끝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감금기간 루카시는 클로이에게 자신과 연인이 될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물었고 재판에서도 그녀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범행에는 금전적인 목적뿐 아니라 클로이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집착이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이 에일링은 유명세를 위해 자작극을 벌인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납치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 스스로 목숨을 구한 강인한 생존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7년 뒤인 2024년 8월 14일 영국 BBC3는 이 사건을 다룬 6부작 드라마 납치된 클로이 에일링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5년 8월 4일에는 3부작 다큐멘터리 클로이 에일링 나의 믿을 수 없는 납치극을 공개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자극적인 범죄 묘사 대신 클로이가 살아남기 위해 견뎌야 했던 내밀한 고통과 언론이 벌인 무자비한 여론 재판을 집중적으로 고발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후반부에는 클로이가 정신의학 검사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 진단은 그동안 대중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녀의 표정과 행동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클로이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오히려 미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은 귀국 직후 카메라 앞에서 포착된 그 옅은 미소도 다시 바라보게 했습니다. 당시 대중은 그 표정을 납치를 당한 사람답지 않다는 의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사건을 가볍게 여겼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긴장과 감정을 견디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녀의 오래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9년이 흘렀습니다. 동생 미할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고 주범 루카시 역시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를 향한 의심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그녀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비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납치범들은 하나둘 감옥을 떠났지만 클로이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납치는 엿새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